자, 이게 이제 마지막 제 강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이제 호모 카일레티의 생성에 대해서 이제 다른 방식을 찾기 시작했어요. 이게 뭐냐? 한마디로 오토 카탈리시스입니다. 그러니까 오토 뭡니까 이게 우리말로 아, 그러니까 분자 생성물 자체가 촉매 작용을 해서 계속적으로 이, 이 손성을 이익값을 1에 근접하게 한다 이제 그런 겁니다. 그죠? 잘 보십시오. 잠깐 말씀드리면은 이렇게 아미노산은 L형 또 이렇게 당은 D형 있죠. 그죠? RNA 월드가 또 있습니다. RNA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오토 카탈리시스에 의해서 새로운 뭐 이렇게 질서가 창조될 수 있다. 뭐 그런 겁니다. 한번 그 내용을 한번 간단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어, 이게 이제 프랭크라고 해서 1950년대에 이 프랭크라는 사람이 이 모델을 제시했어요. 그 이게 이제 실험적으로 일부가 이제 확정이 된 것이 한참 뒤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말이죠. 여기에 이제 어떻게 이제 화학적으로 합성이 돼서 L형도 합성이 되고 또 D형도 합성이 됐다 치자요.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근데 이것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이제 필요합니다. 어, 여기에 L형과 D형의 개수가 정확하게 같으면 안 되고 한쪽이 약간이라도 좀 농도가 좀 높아야 돼요. 그 약간이 얼마나 약간이냐. 근데 나중에 이제 이거를 이론적으로 이제 시뮬레이션 한 사람들이 하면 굉장히 미미한 정도라도 약간만이라도 이게 불균형이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죠? 근데 그럼 메커니즘이 뭐냐? 이 프랭크가 제시한 메커니즘은 여기에 보시면 말이죠. 이렇게 써요. 처음에 출발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LLL, DD, L이 일단 하나가 더 개수가 많죠. 그죠? 이렇게 생각했어요. L과 D가 서로 이렇게 결합을 하게 되면은 그죠? 이게 이제 활성을 잃어버린다. 그래서 어떠한 용어를 썼냐면은 mutual antagonism, 그죠? 상호 배척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L과 D가 서로 결합을 하면은 이것은 아예 L형으로서의 기능도 상실하고 D형으로서의 기능도 상실한다. 그러니까 이거 뭐 deactivated enantiomer다 이렇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되죠? 근데 이제 이 L형은 여기 오토 카탈리시스니까요. 자가 촉매죠. 그러니까 L형은 어쨌든 이 자가 촉매 작용을 해서 L을 또 합성을 해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L이 두 개 있으니까 어때요? 이 다음 단계는 L이 네 개가 되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D형도 마찬가지로 자가 촉매 작용을 해서 하나가 두 개가 되는 겁니다. 하나, 둘, 그죠? 근데 이 상태에서 역시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두 개가 서로 결합을 해서 뮤추얼 안타고니즘에 의해서 이거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L이 하나, 둘, 셋 이게 남고 D가 하나가 남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L은 다시 L을 만들어내고 세 개니까 여섯 개가 되고요. D는 다시 또 D를 만들어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가 두 개가 되는 거죠. 이때 또 하나가 또 이게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반복이 되면은 비록 D는 남긴 하지만은 이게 계속 이런 과정이 반복이 되면은 L이 압도적으로 개수가 많아진다. 이런 상상의 메커니즘을 제시했습니다. 프랭크 모델이. 프랭크라는 사람이. 그죠? 여러분 요거 물론 이 모델 말고도 몇 가지 모델이 더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어쨌든 기본적인 모델이 이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과연 이 오토 카탈리시스라는 요것이 그런 과연 존재하느냐? 오랫동안 이것이 알려지지 않았다가 이 소와이라는 겐소 겐소 소와이라는 이 일본인 학자가 이것을 희한하게 어떻게 발견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런 그저 반응을 발견했어요. asymmetric auto catalytic reaction이다. 잘 보십시오 여기에 이런 분자가 있어요. 그래서 최종 물질은 뭡니까? 요것에 이제 의해서 요거 이런 물질을 만들어내는데 요것은 요게 여러분 화학탈 혹시 모르셔도 상관없습니다. 요게 이제
이 카렐 그런 센터가 있습니다. 여기에 그러니까 OH가 여기 여러분들 화면 뒤쪽으로 갈 수도 있고 앞으로 튀어나올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죠. 근데 요 물질을 생성하는데 이 물질이 어디서부터 생성이 되냐면 요 두 개로부터 생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요 물질 자체가 이게 생성물이죠. 생성물이 촉매로도 작용하는 겁니다. 작용해서 이게 계속 반응이 되면서 계속 이것이 한쪽으로만 몰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값이 낮았다가 나중에는 계속 시간이 돼서 반응이 진행됨에 따라서 이 값이 이제 점점 증가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요게 결과예요. 결과. 실제 실험 결과입니다. 근데 이제 금방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처음에 최초 조건이 한쪽이 조금이라도 우세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불균형이 있어야 됩니다. 잘 보시면요. 처음에 이제 불균형이 이렇게 아주 조금 있어요. 그래도 이게 시간에 따라서 쭉 이게 이제 쭉 반응이 진행됨에 따라서 어떻게 됩니까? 한쪽이 이 값이 점점 올라가죠. 요 y축은 이 값이고 x축은 반응이 진행된 전도입니다. 1이면 반응이 다 끝났다는 거예요. 근데 딱 되죠. 봤더니 반응이 끝났을 때 그래도 이 값이 0에 근접했는데 한 0.3 이상은 올라갔죠. 그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메커니즘이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처음에 그 이제 불균형이 좀 크다. 이 값이 0.2 정도면은 이거는 좀 더 유리한 상태에서 시작했으니까 좀 더 올라가겠죠. 그죠? 이거는 한 70% 0.7까지 정도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요 SOI 요 오토 카탈리틱 모델이 나오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죠? 근데 물론 여기에 대해서 많은 논문이 있고 그죠? 소아이라는 사람이 매우 유명해졌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걸 한번 어떤 말씀을 드렸냐? 처음에 initial tiny imbalance in EE 그죠? EE가 처음에 완벽하게 저르면은 안 된다는 거죠. 약간의 불균형이 있어야 된다. 이제 그런 건 충분히 우리가 확률적으로 가능하죠. 그런 다음에 이걸 갖다가 한쪽만이 증폭이 돼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이렇게 조금 처음에 임밸런스가 낮아도 계속 반응이 진행되다 보면 한쪽이 계속 우세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 값이 1에 근접하게 될 것이다. 이제 그럽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또 문제가 뭐냐면 말이죠. 반대쪽을 그죠? 만약에 L과 D가 동시에 있다. 근데 이제 D가 죽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롱 핸디드네스인데 그것을 억제하는 그죠? 이제 그런 과정이 또 필요하다. 그죠? 근데 이제 프랭크 모델에서는 그것을 뮤추얼 안타고니즘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런 메커니즘이 있을 것이다. 이제 생각을 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소아이 반응의 핵심은 처음에 이렇게 이제 분리균형이 있어요. 이제 뭐 L과 D 또는 R과 S에 그 다음에 그것이 화학적인 반응, 오토 카탈리시스라는 그런 반응을 통해서 계속 한쪽이 증폭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소아이 리액션의 핵심이죠. 그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소아이 리액션을 통해서 그러니까 L과 D가 처음에 거의 비슷하게 존재한다고 쳐도 처음에 조금만 L이 양이 많으면은 계속 반응이 되면서 어, 오직 L만 살아남을 것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잘 보십시오. 요 반응이에요. 이 반응. 거의 다 이런 물질. 그죠? 촉매도 뭡니까? 요것도 이제 우리 촉매로 또 작용을 하는 건데 요 아이소프로필 징크를 이렇게 이게 또 수용이 되는데 근데 소아이 리액션이 이게 이제 이거는 실험적으로 증명이 됐기 때문에 이런 오토 카탈리시스라는 그런 자가 촉매 작용은 물론 실험적으로 확정이 됐지만은 아미노산에 이런 소아이 리액션이 적용된 경우는 지금까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작년에 나온 그 리뷰 논문에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소아이 리액션이 있는데 이것은 지금까지 스폰테니어스 에이시메트릭 신테시스 그죠? 자발적으로 비대칭 합성의 유일한 예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아미노산에도 이게 적용이 돼야 되는데 그런 예는 지금까지 아무 예가 발견된 것이 없다 이겁니다. 그죠? 그래서 손성에 대해서 기호는 아직까지도 진화론자들은
죄송합니다. 이건 이미 이제 얘기했고요. 그래서 손성의 기원은 이제 여전히 미스터리다. 이제 그렇게 사람들이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논문들이 뭐 발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오르내리지만은 이 손성의 기원은 여전히 미스터리다. 이렇게 그래서 1996년 서울대학교 화학과 근무하던 이 박윤행 교수님이라는 생화학 그 교수님이 생명의 기원이라는 이 책을 저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손성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고 있어요. 200페이지에 이렇게 여기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손성과 광학 활성은 지구와 우주의 생명체, 만일 우주의 다른 곳에 생명이 있다면 생명체의 중요한 특성이 될 것이 틀림없다. 그러니까 어디 지구뿐만 아니고 뭐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저 다른 우주에 있는 다른 곳에서 예, 그 물질이 생성돼서 넘어왔다. 그래도 거기에도 여전히 손성의 문제는 존재할 것이다. 이겁니다. 그죠? 모든 생명체들은 균일한 손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죠? 호모카이랄티입니다. 생명의 기원의 문제와 손성의 기원의 문제는 떼어서 다룰 수 없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아주 솔직하게. 이분은 저 창조론자 아닙니다. 이분 진화론자예요. 이렇게 이제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218페이지에서는 손성의 기원의 문제는 생명의 기원에 관한 연구에서 가장 핵심되는 과제이지만 오늘날의 과학이 아직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신비로운 수수께끼로 남아있다. 이게 이제 20여 년 전에 이렇게 이제 썼는데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제가 감히 주장하건데 전혀 이 손성의 기원에 대해서 전혀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직한 사람은 정직한 진화론자들은 이 손성의 기원은 모른다. 뭐 연구가 많이 되어 있지만 아직은 전혀 모른다. 그렇게 고백을 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간단하게 이렇게 나머지 이렇게 생명체 열수 기원서 이게 거의 다 이제 제 강의가 이제 마지막에 와 있는데요. 열수 기원서 심해 열수구에서 여러 생명체가 발견되면서 주목받기 시작했다. 일부의 과학자들이 열수구와 비슷한 조건에서 실험하여 올리고펩타이드를 합성했습니다. 이렇게 열수구 심해, 그죠? 아주 어두컴컴하고 빛도 통하지 않는 이 아주 심해에서 여기 이제 이렇게 열수구가 있죠. 왜냐하면 밑에 마감하고 있기 때문에 물이 여기서 굉장히 온도가 높습니다. 이게. 여기서 여기는 또 많은 생명체들, 뭐 새우도 살고요. 여기는 또 뭐도 삽니까? 여러 가지 미생물들이 사는 것이 이미 확인이 됐어요. 이게 바로 생명체의 처음에 시작하는 장소였을 것이다. 뭐 그렇게 또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마이 같은 사람들은 열수구의 상황과 비슷한 조건에서 실험하여 글라이신 용액으로부터 헥사글라이신을 합성하였습니다. 그죠? 이런 조건을 실험실로 만들어 놓고 한 거죠. 근데 문제점은 합성된 물질이 너무 짧다. 그죠? 이게 수명이 짧다는 거예요. 산소가 존재하면 모두 분해되어 버리고 산소가 없다면 자외선에서 분해되고 중합이 되어도 높은 온도에서 모두 파괴된다. 여기서 이제 중합이 될 수가 있겠느냐? 온도가 높으니까 설령 됐다 할지라도 금방 파괴되어 버린다. 이제 그렇게. 또 생명체 외계 유입설 이렇게 황당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과학자들 중에서도 그 가능성이 bak가가 외계에서 운석이나 소행성 등을 통해 생명체나 생명체에 필수적인 유기화합물이 지구로 유입됐다는 설이 있는데 이게 이제 생명체 외계 유입설이죠. 왜 이렇게 주장하느냐?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주장하느냐? 왜냐하면 지구상에서 생명체가 이게 이제 생명이 탄생할 가능성이 제로죠, 제로.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 문제점은 우주에서 강한 자외선에 어떻게 살아남았겠느냐? 그 우주에서 돼서 이제 지구까지 날아오기 위해서는 우주에는 뭐예요? 뭐 자외선을 차단하는 어떠한 막도 없고 그죠? 그런 층도 없고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겠느냐?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대기권을 통과할 때 어떻게 고온에서 파괴되지 않았는가? 여러분 대기권을 통과할 때 엄청난 그 마찰열이 있잖아요. 온도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가는데 그런 문제가 있어요. 지구에서는 우연히 생명체가 발생하는 것이 불가능함을 인정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죠? 이렇게 이제 외계 유입설을 주장한다는 것 자체가 지구에서는 우연히 생명체가 발생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외계 생명체의 기원은 무엇인가라는 의문은 여전히 존속하죠. 그죠? 동일한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아마 마지막인데, 그래서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화학 진화론, 그죠? 화학 진화설, 그죠? 이것은 매우 약한 과학적 토대를 가지고 있으며 생명의 기원의 원인이 될 수 없습니다. 화학 진화론은
생명의 진화로 가기 위한 논리적인 확장에 불과한 거죠. 화학 진화론을 주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화학 진화론이 부정이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치 전기가 들어오는데 중간에 선이 끊어지면은 그 다음 단계에 아무리 복잡한 게 있어도 작동을 안 하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화학 진화론을 기를 쓰고 사람들이 이것을 기를 쓰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증거가 있어서 주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논리적 확장에 불과한 겁니다. 즉 화학 진화가 없다면 생명의 진화도 있을 수 없고 진화론이 전체 구조가 붕괴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뭔가 이제 우리가 아킬레스건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화학 진화죠. 화학 진화 중에서도 뭡니까? 이 호모카일리티 이것이 바로 아킬레스건에 해당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죠? 생명체에서 발견되는 호모카일리티를 설명하는 만족할 만한 이론이 없습니다. 수많은 물리화학적 실험으로 호모카일리티를 구현하려 했으나 모두 실패했다. 즉 자연적인 방법으로 호모카일리티를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거 뭡니까? 그러면은 사람들이 물어볼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럼 당신들의 결론은 뭐요? 지적인 존재에 의한 특별 창조만이 생명의 기원을 설명합니다. 특별 창조.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물론 이것은 철학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 과학이 만능이냐 이렇게 화학 진화론까지 뭐 우주 진화 뭐 이런 것까지 막 주장하는 거 그 이면에는 말이죠. 이 과학이 모든 것을 다 설명할 수 있다는 아주 오만한 생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죠? 지금 과학이 사실은 엄청난 성공을 거뒀죠.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살고 있는 것이 과학의 힘이죠. 그렇지만은 과학의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학 진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과학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과학이 모든 것을 다 설명할 수 있다. 특히 기원 문제도 설명할 수 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어디에 선을 그어야 될지는 아직 잘 모르겠지만은 최소한 기원 문제만큼은 과학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럼 어떻게 당신의 생각은 뭐냐? 이것은 과학이 아니고 다른데 우리가 기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다른 문헌, 그죠? 다른 책, 뭐 그런 걸 찾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데서 우리가 그걸 답을 얻어야지 과학으로 이거를 기원까지도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지적인 오만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기로 지적인 존재, 물론 여기 지적인 존재 누군지 알겠죠? 의한 특별 창조, 특별 창조만이 생명의 기원을 설명한다. 이렇게 저는 결론을 내립니다. 장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면 개인적으로 저에게 연락을 주시든지 아니면 창조학회 사무처에 아마 질문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